준비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목에서 말했지만 동성 커플의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진일보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기사 한번 볼까요? 대법 동성 커플 법적 권리 첫 인정. 그냥 사회보장에 있어갖고 법적 권리를 첫 인정한 겁니다.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결정이 동성 결혼을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성 커플을 뭐 사실혼 같은 거 인정도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갖고는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라는 판결이 처음 나온 거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커플인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소성욱 씨,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용민 씨거든요. 그 두 사람 관련해 가지고는 기사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소성욱 씨가 이제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직장보험이 있고 지역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인 김용민 씨의 그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건보에서 그걸 안 받아주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1심에서는 진 거죠.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갖고 아예 기각을 했어. 근데 2심에서는 뭐라고 했냐? 건강보험법 5조 2항 1호 배우자 의미에 사실혼 관계가 꼭 전제되지 않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했다면서 소 씨의 손을 들어준 거죠. 대법이 요번에 이 결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가족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까지를 우리 가족으로 지금 법에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가 중요한 게 이 정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런 제한들, 법률적인 혜택들 적용들이 되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민법에서 배우자라고 했을 때 민법에는 배우자가 꼭 이성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법만 근거를 한다면 아니 배우자가 꼭 이성이라는 거 이거 없지 않냐라고 따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은요, 헌법에서 어떻게 혼인관계를 정의하고 있냐면 혼인은 이 헌법 46조입니다. 혼인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두 번째,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36조를 보면 결혼이라는 거는 양성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야, 혼인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려면요, 헌법을 바꿔야 돼요. 36조를. 우리나라는 혼인관계를요,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그래서 이런 헌법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배우자라고 할 때 그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 동성 배우자는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법적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되지.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앞에 보여준 동성 커플들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 커플들이 꽤 있는데 그 커플들은 뭐 법적으로 인정한 커플이 아니죠. 그냥 본인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뭐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줄이 하는 건지 그냥 본인들끼리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법적으로 인정된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 안 되고 그냥 우리 살 거야 하면은 살면 돼. 문제가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죠? 부부로서 존중받아야 될, 인정받아야 될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법적인 권리를 얻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나왔던 사회보장제도 중에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거, 내 배우자가 죽었어. 그건 유족연금 나오잖아요. 그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부부들이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적용 못 받죠. 대출도 신혼부부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왜냐면 이 결혼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대출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를 부부관계 혹은 자녀 정의하고 있거든요.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못 대죠.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혼인신고 못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안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제일 큰 일,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일은요, 의료법 문제예요. 의료법 문제. 우리나라 의료법은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이나 수혈이나 전신 마취할 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혹은 누가 서명을 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 의료법에서 말하는 법정 대리인은 누구 말한 거냐면 부양 의무자예요. 부양 의무자. 근데 부양 의무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 우리나라는 그 법률혼이 있고 사실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사회보장제도는 직접 결혼해갖고 호적하지 않아도 사실혼 관계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의료법 문제에 있어서는요, 사실혼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결혼해갖고 호적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없어.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30년, 40년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어. 근데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사고를 당해갖고 수술을 해야 돼. 수술 못 합니다. 내가 사인하는 거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인정 안 해줘. 그런데 동성 커플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 안 해준다고요. 그래갖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정치적으로는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런 가족 제도라든가 그런 거는 나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저도 그냥 머리로는 뭐 동성 커플 같은 거 인정하지 이게 있지만 막 가슴 쪽에서는 별로 거부감이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가 거부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의 결혼 관계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살겠다는데 어떡해. 그러면 본인들이 사실혼 관계를 살고 있으면은 그 사실혼 관계로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 차별하지 않고. 최소한 배우자가 아파갖고 정말 막 죽을 위기에 있어갖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을 피부양자로, 부양 의무자로 인정해갖고 서명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실제로 같이 가족관계에서 살고 있으면은 사실은 뭐 신혼부부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다른 건 모르겠지만 사회보장제도는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판결 나온 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건강보험 문제에 있어갖고 그 직장가입자로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부양자로 이 소송욱 씨가 자기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게 참 스토리 보면 골 때려요. 뭐냐면은 2020년일 거예요. 2020년 2월에 이 노란색
티 입은 소송욱 씨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문의한 거죠. 직장가입자 가입하고, 이거 직장 가입자로 의료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배우자는 된다는 거지. 그래갖고 진짜로 이 건강보험에다가 등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거는 2020년 2월 달에 배우자로 이름이 들어간 거야. 놀랬지? 동성 커플인데 될지 안 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배우자로 이름이 올라가면은 직장 가입자로 등록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남편 김용민 씨 밑으로 자기 이름을 넣었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2020년 2월 26일 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자가 됐어. 놀랬지? 놀래갖고 이 두 커플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해갖고 막 여기저기다 자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와요. 한겨레에서. 왜냐면 대단한 거잖아. 우리나라는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겨레 20일에서 2020년 10월 달에 기사가 나와요. 건보공단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한다? 그런데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 말미에 한겨레에서도 어떻게 기사가 나오냐? 이거는 건강공단 쪽 처분은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름을 보니까 소성욱이라는 이름이 남성 이름인지 여성 이름인지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으니까 건강보험공단 사람들은 당연히 남자 여자겠지 해서 그냥 통과시킨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동성이면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있다고 해도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사연이 알려지면 건보공단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기사를. 그런데 실제로 요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 기사 때문에 건보에서 뭐야, 이 두 사람 동성 커플이었어? 해가지고 이 건보의 이거 지금 건보공단에서 그 피부양자를 올린 자격을요 취소를 해요. 취소를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송이 되는 건데 1심에서는 졌죠. 아까 말한 것처럼 혼인관계라는 거는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해갖고 졌어. 근데 2심에서는 사실혼 부부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법에서 이걸 확정했는데 대법은 2심보다 더 뭐라고 할까, 더 진보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그 판결을 했어요. 뭐라고 판결을 했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이다. 동성 동반자는 직장 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은 민법에 부부간의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며 그리고 협조하는 관계예요. 단서가 있죠. 부부가 합의하면은 꼭 동거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민법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부양하며 협조하는 건데 지금 동성 커플 이 두 사람은요 서로 진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거하면서 그리고 경제적 생활 공동체 서로를 부양하는 의무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린 거죠.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전통적인 가족 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다.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 확정하는 문제는 충분히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야, 감동적이죠. 아니, 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거에 대해서 무슨 괜히 막 다 인정하는 척, 다 수용하는 척 그럴 필요 없어요. 동성애를 수용하고 안 수용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싫어. 난 개인적으로 끔찍해.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제 감정과 관계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그겁니다. 응? 그 사람의 종교, 인종, 또 그 사람의 성적 지향성,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데, 오늘 대법원 판결이 딱 그거죠. 전통적인 가족 법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차별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침해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너무 중요하고, 이 판결은 우리가 지금 이 진보 정권에서 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이거에 대한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이 무슨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옹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럼 차별해? 차별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제가 기독교 교회 목사로서 또 제 정체성이 저는 제 정체성이 유튜버가 90이고요. 10%가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가 정체성도 있어.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반대하잖아, 차별금지법을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건데, 그럼 차별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면은 차별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 아무것도 못 받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대출 못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은 병원 못 가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잔인해, 사람들이? 특별하게 무슨 권리를 주자는 게 아니야. 혜택을 주자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동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에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사생활 자유, 그리고 평등할 권리, 그거 인정해 주자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의 원칙. 근데 다수결의 원칙은요,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라는 게 소수자들,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 그렇게 잔인하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잔인한 민주주의지. 성숙한 민주주의는요, 소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전제 안에서 다수결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잖아요. 장애인이 그 사회에 다수가 아니잖아. 소수거든요. 장애인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마찬가지야. 소수잖아.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런 소수자들을 인정해주고 소수자들이 안전한 사회가, 사회 자체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예요. 소수자들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그 다수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따뜻한 민주주의죠. 그냥 다수가 무조건 우리만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사회의 소수자들은 다수를 위해 희생해.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회는요,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이슈였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올라온 사설들 몇 개 그냥 빠르게 보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최상병 그 일주기, 오늘이 일주기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오늘 제 방송이 18일 방송이지만 지금 19일 됐는데 오늘이 최상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일주기. 사실은 오늘을 기점으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길 바랬는데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7월달이 아니고 국힘단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최상병 특검 재의결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일주기입니다. 관련해갖고 사설이 나왔죠. 경향신문 최상병 일주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누가 맡고 있는가. 작년 7월 19일 오전 9시 10분에 최상병이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두 개의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 시민들이 묻는다. 이게 나라냐? 지난 1년간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죠. 우선 윤석열 경로설 있었는데 경로 진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정훈 대령 수사단에 대해서 외압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외압 있었죠. 이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임성근을 지금 구명하려고 하는데 김건희가 연루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는데 보니까 임성근 구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종호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축소자 공범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말 김건희하고 연결이 되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으며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이 총동원돼 갖고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응? 이종섭은 윤석열하고 통화한 적 없다 그랬는데 통화한 근거들이 다 나왔고 또 윤석열한테 최상병 사건 보고된지 알았다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물증 나오니까 국방비서관이 보고했다 막 그러고 있어.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해갖고 일관되게 1년 동안 거짓말하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박정훈 대령. 최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누가 맡고 있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라고 얘기했다. 경로도 외압도 없었고 박대령의 단순한 항명사건이라면 대통령의 수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시간은 권력자의 편이 아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상병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검법을 수용해 군 통수권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바란다. 그럴 리가 없죠. 근데 한국일보 최상병 사망 1년 철저한 진상규명을 피할 수 없다. 지금 특검법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국회 재의결이 요번에 부결이 되면은 뭐 한다는 겁니까? 야당 단독 추천에 상설특검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거죠. 상설특검. 고 최상병 사망 1년을 맞는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진전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이거든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독립적인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일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게 여권의 반대 근거라면 대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받는 절차를 야당도 마다하지 말라는 건데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변호사 집단들, 변협이라든가 대법원한테 맡기면 안 된다. 특검 추천은 당연히 야당이 해야 돼요.
야당이. 예전에 대법원장이라든가 변협은 예전에 했고요. 최근 특검 보세요. 다 야당이 했어. 야당이 하니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하는 건데 야당이 해야지. 이거 양보를 해. 전 이거 특검 추천 양보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응? 반드시 특검을 해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특검이 앞으로 통과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국힘당 전당대 꼬락서리를 보니까 한동훈 지지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원희룡 나경원이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당내에 막 내분 일어나면요 실제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이 야 이거 진짜로 통과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8표만 넘으면 되잖아. 8표. 그거 진짜로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데?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당내 엄청난 분란 한번 일어나면요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거든요. 가결이?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는 거지만 그만큼 표 단속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근데 국힘당이 지금 무슨 엄청난 강력한 리더십이 꽉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도 지지율이 막 엉망이고 지금 난리고 그리고 좀 한동훈이건 원희룡이건 나경원이건 누가 되건 당이 엄청 혼란스럽기 때문에 야 특검 이거 진짜 재의결 200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이게 하니까 오늘 사설이었고요. 또 한국일보가 사설을 냈죠. 뭐냐면 인적 쇄신. 윤석열이가 요번에 또 과기부 장관하고 공유부 장관 개각한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일보가 사설을 냈습니다. 인적 쇄신 없는 찔끔 개각 국정 동력 생기겠나. 아니 사실은 총선 끝나고 나서 총리 바뀌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인간들 있잖아. 대표적인 게 이상민 같은 애들 바꾸면서 대대적인 개각을 요구했는데 개각 없었죠. 아직도 한독수 있고 아직도 이상민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자꾸 이렇게 한두 명씩 바꾸고 있는데 뭐 감동적인 내용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개각하려면은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누가 봐도 인적 쇄신이라고 인정할 만한 개각해라 그 얘기인데 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과기부 그리고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3개월간 지지부진했던 것은 윤 정부가 아직도 국정난맥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아니 지난 3개월 동안 총선 지고 나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대통령실,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을 차관에 요직에 기용했고 박근혜 때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까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가 인적 쇄신이라고 보겠냐는 거예요. 국정에 대한 동반 책임이 있는 장관 교체도 지금 정체돼 있다는 거죠. 한덕수도 남아있고 어떻게 이상민이 아직도 있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상민이야말로 벌써 몇 번은 바뀌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상민이 아직도 있어? 이거는 진짜 국민과 싸우는 거예요. 지가 다른 사람 다 바꾸겠지만 이상민 바꾸면은 마치 내가 양보한 것 같아. 이상민 바꾸면 마치 내가 야당한테 고개 숙인 것 같아. 그렇게 비치기 싫으니까 이상민은 안 바꾸겠다는 거죠. 야당과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고 마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안 바꿀래. 내가 기분이 있지. 내가 이상민 바꾸면은 내가 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상민은 안 바꾸겠다는 거야, 끝까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가부 장관은 지금 5개월째 공석이고요. 이 개판이에요, 지금. 개판. 그런데 한국일보 사설보다 놀랬어. 더 큰 문제가 뭐냐? 인사를 포함한 더딘 국정 쇄신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에 엇박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각 부처의 에이스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파견을 꺼리고 있대요. 오, 대박. 원래 대통령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죠.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서 파견 오는 거잖아, 파견. 그럼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게 자기 이력에 엄청 플러스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의 에이스들이 지금 대통령실 파견을 오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아, 윤석열 정부가 하도 엉망이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아니, 사실 정부가 엉망이고 아니고 간에 관계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력서에다가 대통령실 파견 근무했다고 쓰면 되는 거지. 여기에 뭐 윤석열 이름 올라갈 필요 없거든. 시간 지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근데 왜 지금 각 부처 에이스들이 대통령실에 안 온다는 겁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무능한 정권에서 이러고 싶지 않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대통령실이 지금 엄청난, 우리가 봤을 때는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니까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재훈 같은 사람들. 유재훈 법무관리관. 그 사람 사실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 걸어갖고 왜 한 겁니까? 아, 위에서 지시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유재훈 감옥 갈 거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 정부 대통령실에서 부당한 지시에 나는 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둬야 되잖아. 근데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갔다가는 어떡할 겁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따랐다가는 감옥 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골 때린 정부예요, 지금. 지금 진짜로 이 정부는요, 정말 끝난 거예요, 지금. 아, 이러니까 나라 돌아가는 꼴이 개판인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사회에서. 정말 골 때리죠. 자, 국제 이슈도 있는데 그 한국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내놓은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냐면 트럼프 이슈. 트럼프가 요번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랑 일려가냐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만에게 방임이 되라고 압박을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엄청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텐데 이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예, 그 말입니다. 한국일보. 대만 방임이 되라. 트럼프. 한국의 청구서 내밀 수도.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아지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관세 전쟁에 대한 우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지금도 미국이 바이든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바이든도 미국 우선주의 하고 있고요. 보호무역 하고 있고요. 관세 전쟁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 중국 제품의 관세를 60에서 100% 올리겠다는 거야. 다른 나라들에는 10% 올리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트럼프를 처음 봤으면 말도 안 돼 그랬을 건데 지금은 어떤 사람도 트럼프 말을 무시 안 해요. 트럼프는 진짜 한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60에서 100%를 올리잖아요? 그럼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성장해 주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지 않습니다. 또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트럼프가 미국 보호무역의 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하겠다는 건데 이 세 개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블룸버그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전부 가져갔고 이제 보조금까지 가져간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임이 되라 그러고 있어. 이거 진짜 어거지죠.
아니 보조금은 왜 주는 겁니까? 바이든 미국에서 대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 보조금 왜 준 거예요? 왜 준 거냐면 야 너희 나라 기업들 우리나라에 공장 져. 공장 져가지고 미국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억지로 들어가고 공장 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으로 지금 뭐 주는 겁니까? 보조금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외국 기업도 자기네 공장 짓게 하려고 그 공장에서 짓지 않은 물품은 안 살 거야. 그렇게 어거지를 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뭐 하는 겁니까? 야, 대만, 너희 왜 이렇게 보조금 많이 받아가? 방임이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SK도 보조금 받고 있는데 이런 트집 당연히 잡겠지요. 바이든 정부가 여러분 IRA 우리 지난 1년 동안 얘기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전기차 확산 정책 피면서 보조금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 바이든의 IRA를 아예 악으로 규정했어요. 악으로. 그래서 바이든의 IRA로 인해서 지금 보조금 받는 나라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을 둔 LG, SK, 삼성 다 보조금 차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트럼프 캠프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또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경제 안보 전략을 이제는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치러야 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2기 준비 똑바로 해라 그 말인데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 반대죠. 윤석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한테 올인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아휴 한심하죠. 동아일보도 한국일보하고 거의 비슷한 논조입니다. 트럼프 대만이 반도체 산업 100% 뺏어갔다 하면서 지금 야, 대만 방위금 내 그러고 있거든요. 더 거세질 미 우선주의.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칩 산업에 거의 100% 뺏어갔다면서. 그런데 미국은 그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토해서 아니 지들이 주는 게 아니야. 그 기업들 들어오게 하는 조건으로 다 한 건데 참나. 아직 한국은 대상이 아닌데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상황이어서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반도체법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부정적 인식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은 혜택은 줄 것 같아요, 무조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IRA를 새로운 녹색 사기라고 표현한 트럼프 후보가 IRA의 폐기 또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자동차와 2차 전지 수출은 빨간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1차 집권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이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1기 때 무역 흑자가 절반으로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리고 FTA 재협상했죠. 근데 요번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응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불행은 뭐냐? 그나마 1기 때는요 문재인 정부였죠. 그나마 문재인 정부였어. 문재인 정부는 외교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잘 했어요. 중국과 미국 중간에서 지혜롭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요. 이 정부는 정말 누가 봐도 국제적인 호구 아니야, 호구. 일본하고 미국한테 끌어다니는 호구인데 트럼프가 보통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트럼프라면 진짜 윤석열이 지금 있는 이 시기에 3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진짜로 완전히 쫄딱 진짜 완전히 베껴 먹을 것 같아요. 걱정이야 걱정. 그래서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밖에. 이현주 의원이 그랬나?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윤석열 먼저 끌어내려야 된 거. 윤석열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이재명을 앉혀야 돼.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근데 문제는 그건 또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걱정이야 걱정 진짜. 오늘 사설 더 있는데 안 되겠네. 지금 못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네. 제가 요새 장이 안 좋은가 봐요. 화장실을 하루에 한 10번씩은 가나 봐. 왜 그러지? 몸이 안 좋아졌나? 그래서 원래 사설이 더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그 신체적인 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급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사물이 296일차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사물이 드디어 연속 300일차 방송이 됩니다. 300일차. 그날은 여러분 다 아시죠? 강제적인 입금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꼭 열심히 하루에 100원, 200원씩 저금하신 다음에 강제 입금하는 날은 입금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사물이가 요새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달부터 유튜브 교육 시작합니다. 지금 유튜브 교육 하고 있는데 8월 달 교육이 또 시작이 됩니다. 8월 달은요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하실 분들, 그리고 핸드폰으로 쇼츠 만들고 그리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그런 것들 함께 배울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문자 주셔갖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1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고요. 오늘 방송 부끄럽지만 사물이 열심히 했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월세특기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더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300일 이후로는 방송을 더 일찍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린 내일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